머릿속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상상 속의 친구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조직을 만들고 건물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나는 그게 나인 줄 모르는 거죠. 오늘 얘기할 영화는 파이트 클럽입니다. 1999년 데이비 핀처 감독, 브래드 피트, 에드워드 노튼, 헬레나 보넴 카터 주연. 이 영화는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가 완전히 다른 영화 같아요. 처음엔 그냥 폭력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영화처럼 보였다면 두 번째로 다시 보면 처음 장면부터 복선이 깔려 있었다는 것부터 눈치를 채게 되죠. 다만 우리가 처음 봤을 땐 이게 뭐지? 싶었을 뿐이고요. 영화 세븐 이후에 데이비 핀처가 4년 만에 내놓은 영화입니다. 세븐이 악이 설계한 세계에 형사들이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였다면 파이트 클럽은 자기 자신이 만든 세계에 자기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범인과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이 영화의 심리 구조, 그리고 왜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화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결국 널 소유하게 되지.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영화 내내 이름이 안 나와요. 엔딩 크레딧에서도 그냥 나레이터라고만 써 있습니다.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이 사람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보험심사관, 이케아 가구로 집을 채운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영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침대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게 내 삶을 어떻게 채워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파, 커피 테이블, 침구 세트, 집이 이케아 카탈로그처럼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려 있거든요. 의사한테 가서 약을 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이럽니다. 진짜 고통이 뭔지 알고 싶으면 고아남 환자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비아냥 반, 진심 반이었을 텐데 에드워드 노튼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갑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서 울어요. 그날 밤 개꿀잠을 잡니다. 타일러 더든이 나중에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결국 널 소유하게 되지. 이게 이 영화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주인공은 물건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했어요. 이 소파가 내 취향이고 이 옷이 내 스타일이고 이 집이 나라는 식으로. 그런데 오히려 쌓이면 쌓일수록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외재적 정체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내부 감정이나 가치가 아니라 외부 대상으로 정의하는 거죠. 직업, 연봉, 브랜드, 집 뭐 이런 게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불안과 세트라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채워야 되겠죠. 집이 이케아 카탈로그처럼. 완벽해도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바깥은 다 채웠는데 안이 비었어. 내 마음. 이 영화가 기존 영화 문법이랑 다른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허함을 가진 주인공은 로맨스가 이루어진다거나 우정을 찾는다거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죠. 파이트 클럽은 다릅니다. 이 공허함이 주인공 머릿속에서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요. 외부에 해결책이 없어서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거죠. 그게 타일러 더든입니다. 날 가능한 한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어. 타일러 더든이 주인공과 처음 만나는 장면은 비행기 안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인공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끌립니다. 자유로워 보이고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주인공이 갖고 싶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그날 밤 주인공 아파트가 폭발을 하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타일러한테 전화를 합니다.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타일러가 말합니다. 날 가능한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어. 주인공이 어리둥절해 해요. 그냥 때리라고요? 타일러가 이어서 말을 하죠. 사람은 싸워봐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반신반의하면서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립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폭력 예찬이 아니라 이 장면에 담긴 심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공환한 모임에서 울었을 때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느꼈어요. 아픔을 느꼈을 때. 그때 잠이 들었거든요. 신체적 고통이 심리적 마비를 일시적으로 깨어버린 거죠. 신체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심리적 문제가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반대로도 가능해요. 신체 자극이 심리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온 사람이 신체 자극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놀이공원 가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놀이기구 타면 심박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두근두근 하면서.
신체 자극이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엔 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파이트 클럽 속 싸움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구조가 약간 비슷해요. 통제 불가능한 삶 속에서 내 몸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이 아픔을 선택하는 거.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일러가 주인공한테 날 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반전이 나오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타일러는 주인공의 또 다른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한테 때리라고 한 거죠. 두 번째 볼 때 처음부터 이 장면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파이트 클럽의 규칙. 이 규칙을 말하는 이유. 그렇게 파이트 클럽이 만들어져요. 처음엔 그냥 주차장에서 둘이 싸웠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생기고 따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기고 어느새 술집 지하 창고에서 매주 모임이 열립니다. 타일러가 앞에 서서 이렇게 규칙을 읽어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사인데, 파이트 클럽의 첫 번째 규칙, 파이트 클럽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 것. 두 번째 규칙, 파이트 클럽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 것. 브래드 피트의 이 대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역대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규칙 중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 규칙이 그냥 비밀 유지 조항인 게 아닙니다. 비밀이 결속을 만들어요. 나만 아는 것, 우리만 아는 것, 이게 집단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밖의 세계와 다르다라는 이 느낌, 이게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내 집단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옳고 외부는 틀렸다는 경향인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집단 안에서 개인은 훨씬 강한 일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군대, 종교 집단, 비밀 결사, 전부 이런 원리를 쓴다고 해요. 파이트 클럽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소속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묶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영화가 기존 문법을 또 한 번 비틀어 버립니다. 보통 비밀 조직이 나오는 영화에서 관객은 외부의 시선에서 그 조직을 바라보고 있죠. 파이트 클럽은 처음부터 주인공의 1인칭 시점입니다. 관객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규칙을 들을 때 우리도 그 지하 창고 안에 있는 겁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요. 이건 관객이 바라보고 있는 네 번째 벽을 깨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관객을 이야기의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그런 기법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인공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 시점도 사실은 타일러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관객이 타일러의 각본 안에 있었던 거죠. 데이비 핀처는 이걸 반복하는 감독입니다. 관객을 조종하면서 그 조종 자체를 주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타일러 더든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이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가 밉지만 참아야 하고, 상사 말이 틀렸지만 고개를 끄덕여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하고, 그 억눌린 것들을 타일러가 쭉 읽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타일러 더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개발은 자유행위에 불과해. 처음 들으면 좀 거슬리는 말이죠. 근데 타일러 더든도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더 나아지려면 현재의 내가 문제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 사회죠. 사회가 만든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자기 개발이라면 그건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일러가 제시하는 대안이 문제입니다. 자기 개발 대신에 그럼 뭘 하냐? 자기 파괴를 해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개발은 자유행위에 불과해. 반면 자기 파괴는 거기서 말을 끊고 다음 문장을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리한 연출인 거죠. 관객이 직접 채워넣게 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파괴는 뭐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영화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말을 끊으면 관객이 알아서 그 의미를 상상해서 만들어버리겠죠. 그리고 각자 다른 걸 대입시켜 보겠죠. 이게 타일러 더든이 인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아요. 여백을 남겨놓죠. 그 여백에 사람들이 자기 불만을 막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타일러가 나를 이해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구체적인 교리보다 감정적인 공명이 먼저인 거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다는 그 느낌, 그게 추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니다. 타일러 더든의 연설 장면이 있는데요. 파이트 클럽 멤버들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니야. 당신의 은행 잔고가 아니야. 당신이 모는 차가 아니야. 당신의 지갑 속 내용물이 아니야.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울리냐면요.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회사에 다니고 뭘 하고 있고 연봉이 어떻고, 그게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설명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그게 타일러는 다 껍데기라고 해버립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아이러니가 나와요. 타일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하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파이트클럽 멤버, 파괴자, 반항아, 직업과 연봉 대신 조직과 규칙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죠. 직업으로 정의되는 나를 거부하다가 파이트클럽으로 정의되는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준만 바뀐 거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 아이러니입니다. 타일러 더든이 비판하는 걸 타일러 더든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소비주의 사회가 정체성을 팔고 파이트클럽도 정체성을 팔아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심리학에선 이걸 대체 순응이라고 합니다. 기존 규칙에 반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거죠. 반항이 또 다른 복종이 되는 겁니다. 주류를 거부하는 하위 문화가 결국 자기들만의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설 장면에서 타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랐어. 언젠가는 백만장자, 영화배우, 록스타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근데 안 돼. 우린 그렇게 안 돼. 사실은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린 아주 많이 열받게 되지. 1990년대 미국 중산층 남성 세대들이 느낀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랑 다르지 않잖아요. 취업이 안 되고 집을 못 사고 결혼을 못 하고 타일러의 분노가 시대를 넘어서 공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타일러 더든은 누구인가? 타일러 더든을 분석하기 전에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기법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영화가 시작할 때 타일러가 한 프레임씩 깜빡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아주 짧게 1프레임이에요. 24분의 1초. 이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타일러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전에요. 타일러는 영화관에서 영사기사 일을 하는데 영화가 끊기지 않도록 필름을 이어 붙이는 일을 하다가 포르노 필름을 가족 영화 중간에 1프레임씩 끼워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핀처가 영화 자체에도 그거를 똑같이 해요. 이게 뭘 뜻하냐면 타일러는 영화 안에 영화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메타 장치라고 한대요. 이 영화 전체가 타일러의 작품이라는 암시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타일러는 진짜로 누구냐? 주인공의 해리된 자아인 거죠.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속에 2개 이상의 독립된 인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다중인격이라고 부르죠. 이게 보통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반복될 때 생긴다고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인격을 분리해내는 거죠. 주인공은 트라우마가 딱히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마비는 있습니다. 환자들 모임에서 처음으로 울 수 있었던 거, 잠을 못 자는 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인 결과에서 타일러가 생긴 거죠. 타일러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모든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매력적이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인공이 억눌러온 모든 충동이 집합체인 거죠. 타일러는 그림자입니다. 철학자 카를 융의 개념인데요. 의식이 억누르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사회와 과정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배운 충동들, 공격성, 이기심, 욕망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무의식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림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타일러 더든은 주인공의 그림자가 인격을 갖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처음엔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고 못하는 행동을 대신하고. 그런데 그림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영화의 후반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자, 파이트클럽이 커집니다. 처음엔 주차장에서 둘이 싸웠는데 어느새 전국에 지부가 생깁니다. 타일러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인공은 뒤로 밀려나게 돼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내 삶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타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걸 잃은 다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집착을 버려야 자유롭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가볍다. 뭔가 좀 철학적이죠. 불교적으로도 들리고 무소유 뭐 이런 건가? 그런데 타일러가 실제로 하는 건 다릅니다. 잃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해버려요. 건물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조직을 군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프로젝트 메이햄이라고 이름을 붙인 계획인데 금융기관 건물들을 폭파해버려서 부채 기록을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잃는 것과 파괴하는 건 다르죠. 잃음은 내가 선택해서 내려놓는 행위잖아요. 파괴는
빼앗기는 거죠.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타일러의 논리는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려는 거거든요. 자유를 외치면서 가장 강압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영화는 끝까지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영화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숨겨놨습니다. 타일러가 말하는 동안 배경을 자세히 보면 멤버들이 완전히 복종하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타일러가 비판하는 소비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파이트 클럽이 작동하는 방식이 같은 거죠. 데이비 핀처는 이걸 보여주면서 판단을 유보해버립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관객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양잿물씬, 이 영화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 타일러가 주인공의 손등에 양잿물을 부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가성소다라는 거래요. 피부에 닿으면 화학 현상이 막 생깁니다. 주인공이 벗어나려고 하는데 타일러가 붙잡고 못 피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치지 마.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일 수도 있어. 진통제를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아픔에 집중해. 주인공이 아파서 다른 곳을 막 생각하려고 하는데 타일러가 그걸 막아버려요. 마치 명상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문인 거죠.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이중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타일러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현재 있으라는 거는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거.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하고 있죠. 상대의 동의 없이. 이 장면 이후로 파이트 클럽과 타일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는 전조 같은 장면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된 통제가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 암시하는 거죠. 이 부분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에드워드 노튼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타일러가 말하는 동안 주인공이 다른 곳으로 의식을 보내려는 그 느낌, 연기가 아니라 진짜 불안을 이용한 거라고 해요. 데이비 핀처는 이 장면을 최대한 실제처럼 만들고 싶었고 에드워드 노튼의 반응이 대부분 계획된 연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설마 그 가성소다를 실제로 부어버렸나? 말라 싱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여주인공이죠. 환자들 모임에 나타나는 여잔데 죽을 병도 아니면서 말기암 환자 모임에 오죠. 주인공이랑 같은 이유로. 주인공도 잠 못 자는 것 빼면 환자가 아니긴 하니까요. 뭔가 느끼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주인공은 말라를 싫어해요. 이유가 있죠. 말라가 있으면 자기가 울 수 없거든요. 자기도 가짜인데 또 다른 가짜를 보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느낌. 이걸 심리학에선 심리적 불편함이라고 한다고 해요. 타인에게서 내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거부감 같은 거죠. 그런데 타일러는 말라와 연애를 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는 주인공이 타일러의 인격일 때 말라와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말라를 좋아하는데 그걸 타일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쫄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주인공은 말라한테 끌리지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진짜 연결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타일러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타일러가 하는 거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걸 심리학에서 감정적 회피라고 한다고 해요.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우회를 하는 거죠. 바쁘게 지내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인격을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겁니다. 말라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인 인물이죠. 가짜 모임에서 진짜 이유로 온 유일한 사람. 타일러도 가짜고 파이트 클럽도 가짜고 프로젝트 메이엠도 가짜인데 말라만 진짜인 거죠. 그래서 결말에서 주인공이 말라의 손을 잡습니다. 타일러를 죽이고 나서 유일하게 진짜인 것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동일 인물이니까.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주인공이 타일러를 찾아 전국을 헤맵니다. 프로젝트 메이엠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떠한 도시에 가든 사람들이 주인공을 타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시작이죠. 타일러가 나타납니다. 주인공 앞에. 자, 말해봐. 주인공이 천천히 깨닫죠. 우린 동일 인물이다. 타일러가 받아칩니다. 그거야. 자, 이 반전이 영화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유명한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장치가 아니죠. 이 반전이 성립하려면 영화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타일러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일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돼요. 둘은 항상 교대로 있어요. 주인공이 잠들면 타일러가 나오고 주인공이 깨어있으면 타일러가 사라지고 타일러가 싸우면 주인공은 보고 있죠. 이렇게 알고 나면 모든 장면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걸 알고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은 완전 다른 영화처럼 보이게 돼요. 이 반전에서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타일러를 죽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만든 걸 없애고 싶은 거죠. 근데 타일러를 죽이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총을 자기 입에 넣고 쏴버립니다. 이게 자살이 아니에요. 해리된 인격을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심리치료에서 해리성 정체감장애, 다중인격, 이걸 다룰 때 목표가 인격들의 통합이래요. 파괴가 아니라 통합. 타일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타일러가 표현하던 것들을 의식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죠. 주인공이 총을 쏜 다음에 살아요. 타일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라의 손을 잡죠. 총을 쏜 게 치료의 끝인 겁니다. 자기 그림자와 화해를 한 거예요. 영화를 시작할 때 타일러가 1프레임씩 깜빡이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또 있습니다. 영화 곳곳에 타일러의 흔적이 더 있어요. 주인공이 집 안에서 카탈로그를 보는 장면에서 카탈로그의 인물이 딱 보면 타일러처럼 생겼습니다. 무의식이 이미 타일러를 만들고 있다는 암시인 거죠.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치아를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해요. 타일러가 너무 잘생겨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결함이 있어야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났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의 영화 중에 역대급으로 멋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브래드 피트 몸이 거의 뭐 조각이잖아요.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은 주인공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촬영 내내 수면 부족 상태를 유지했다고 해요. 배우들이 각자 방식으로 실제 상태를 이용을 한 거죠. 이 영화의 모든 장면에는 스타벅스 컵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리 났었죠. 데이빗 핀처 감독도 인정했다고 하고요.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영화 속에 소비주의의 상징을 심어둔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가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숨기기는커녕 이를 뻔뻔하고 똑똑하게 풍자의 소재로 역이용한 겁니다. 똑똑해. 그리고 또 하나, 원작 소설 작가 척 팔라닉이 카메오로 나온다고 해요. 파이트클럽 멤버로 나온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번 다시 보는데도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평가가 많이 갈렸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폭력을 미화한다고 비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데이빗 핀처는 그 비판 자체가 이 영화를 절반만 본 거다라고 했습니다. 파이트클럽은 타일러 더든이 옳다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타일러 더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니까 말이죠. 제작비는 6,300만 달러, 흥행 수익 1억 달러. 개봉 당시에는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겼습니다. 2배도 못한 거죠. 그런데 DVD 판매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역대 반항영화의 교과서로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트클럽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운 사람 사이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 간극 안에서 뭔가가 생겨난다 라는 거죠. 타일러 더든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죠. 직장에서 하지 못한 말, 관계에서 누르고 있는 감정, 남들이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서 꺼내지 못한 생각, 그게 어딘가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터질 때 어떻게 터지느냐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타일러처럼 파괴적으로 터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을 찾게 되겠죠.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타일러 더든이 외계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딘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이해되는 느낌이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대사가 있어요. 믿어줘.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린 참 이상한 때에 만났어. 주인공이 마지막에 말라한테 하는 대사입니다. 빌딩들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 다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빌딩이 무너지고 있죠. 이게 웃기면서도 슬픈 이유는 그게 진심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린 참 이상한 때에 만났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매우 이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